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약 3교시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 전후로 1시 전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 맞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한 1시 반 정도 좀 더 합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는 이제 좀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워밍업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특별히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1월 때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은 처음에 앉아있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허리 아프고 막 머리 지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은 학원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막 새벽 3시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학원만 안 빠져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전국에서 제일 어리다 했어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어린애가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줄까? 또 그런 분 있을까봐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강의는 지금 10년째 딱 10년 했거든요. 10년 하고 있고, 강의는 아무튼 여기저기 다 해봤어요. 제가 이제 2년간 KBS 평생교육원 강의도 했었고, 뭐 서울 당연히 강남이라든가 무슨 부산 이런 데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제일 큰 데가 메가랜드예요. 메가랜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서장훈이 광고하잖아. 들어보셨죠? 애드리보다 훨씬 커요, 이거. 여기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강의 경력이나 이런 거 충분하니까 아무튼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학교 가는데 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시험 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모든 시험 과목은 다 사회과학입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자연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자연과학 공부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사회과학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죠? 단계적으로 공부해요. 수학. 제일 처음에 덧셈부터 공부하죠. 덧셈 못하면 절대 뺄셈 안 합니다. 덧셈을 다 마스터해야만 뺄셈 넘어가요. 일단 뺄셈 마스터해야만 곱하기 9구단 외우거든요. 9구단 못 외우면 나눗셈 절대 안 시켜요. 학교에 남기잖아, 애들. 그러죠? 외울 때까지 시키고 이걸 다 외우면 나눗셈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자연과학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그런 단계가 없어요. 이건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여기고 벌써 오늘 첫 시간이지만 제일 뒷내용이 벌써 오늘 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뒷내용이. 그럼 제일 뒷내용을 오늘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이처럼 이건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5% 이해되면 다행이에요. 책을 한 번 읽으면 처음까지. 2번 읽으면 조금 더 알아가요. 한 10% 이해될까? 한 3번 읽으면 조금 더 알아가요. 한 4번 읽으면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60% 알아가고 5번 읽으면 70% 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은 알도 모르도 무조건 책을 쭉쭉 읽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빨리빨리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뒷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뒤에 첫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만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오늘 수업 들어서 정확히 한다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알아가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11월 첫째 주죠. 모르는 내용이 1월 첫째 주에 또 해요. 이때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또 해요. 3월 달에. 이때도 모르잖아요. 그럼 5월 달에 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다음에 알겠지 하고 좀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다 알아야지. 죽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점점 다음에 알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때 모르면 7월 달에 또 하거든요. 우리가 2개월 순하니까. 그럼 모르면 9월 달에 또 해요. 걔도 모르면 시험이 안 나오면 돼요. 그럼 공부할 필요 없었잖아요.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셔야 돼요.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자연과학 방법이에요. 이거 정확히 완벽히 알아야만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쓰시면 사용했지만 국어 100점 맞는 거 아니죠.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죠?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가고 공부 안 하면 점점 잊어가요. 점점. 그런 거지 정확히 안다, 정확히 모른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대부분 판사들이 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법을 모를까요? 우리도 다 압니다. 4살짜리 꼬마도 법을 알아요. 4살짜리 꼬마. 4살짜리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 꼬마 자전거를 제가 가서 야 꼬마야 아저씨한테 자전거 좀 빌려줘 그래요. 그럼 꼬마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지 말아 했어요. 집에 가버려요. 그러겠죠? 근데 꼬마한테 야 10,000원 줄게 자전거 좀 빌려줘 그래요. 그럼 갑자기 고민을 시작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네 10,000원을 주네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래 아저씨 그럼 여기 공원에만 타세요. 그럼 10,000원 받고 저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이 꼬마는 벌써 임대차가 뭔지 아네요. 임대차. 돈 받고 빌리는 게 임대차거든요. 임대차란 이 용어를 모를 뿐이지 이미 이 용어만 모를 뿐이지 예민은 이미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 법만 30년 연구한 사람도 법을 잘 몰라서 판례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한 2달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죠? 그래서 우린 시험에 딱 합격할 만큼 마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 하나씩 또 자세히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완벽주의. 그냥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절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광주에서 어떤 분이 그 건축가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자연과학이에요. 법조문을 아예 파여가죠. 책을 펴면 항상 1페이지부터 읽어요. 항상. 내일로 책 1페이지부터. 그 다음도 1페이지부터. 책 한 번도 끝까지 못 읽고 시험 봤어요. 당연히 시험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암 걸렸어요. 3년째.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내가 대학 교수인데 박사학위가 땄는데 이 시험 합격 못한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걸린 거예요. 이게. 왜 이분이 공부 안 했을까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애가 터진 겁니다. 오늘 하루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알 때까지 잠을 안 자요. 아는 거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모르면 그냥 다음에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을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럼 애터 죽겠죠. 뭐 알고 싶어서? 근데 절대 안 알아지잖아요. 시간이 가야 알아져요. 이게 그겁니다. 민법을 아무리 사랑해도 민법에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계속 두드려야 마음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당장 이제 뒷내용이 나오니까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민법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책은 그대로 펴놨죠? 아까 메모장 거기 그대로 써놓으면 돼요. 거기에.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민법은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이 민법 총칙이거든요. 제2편이 물권법이 있고 물권. 제3편이 채권이 있습니다. 제4편이 친족이 있고 제5편이 상속이 있어요. 민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채권이 다시 채권 총칙과 계약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번, 3번이 물권과 채권이 있잖아요. 물권, 채권이 돈에 관한 겁니다. 돈에 관한 거라 이걸 재산법 그래요. 재산법. 반면 이 두 가지는 보통 집안에 발생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집안에 발생하니까 이걸 보통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게 우리 목표죠. 그럼 이 중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계없는 게 있습니다. 이 채권 총칙 이거 몰라도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몰라도 부동산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중에 약 절반만 시험 범위예요. 총칙과 물권, 계약 이것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걸 순서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제2편 있잖아요. 거기 1장이 뭐죠?
민법 총칙이고 2장이 물권법이고 3장이 계약법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민법 중에 약 절반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절반만. 근데 뭐 변호사 시험은 법무사는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딱 이렇게 절반만 나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민법 총칙이란 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상을 모아둔 겁니다. 이게 재산법이잖아요. 재산법에 관한 공통상을 모아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죄송합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항상 재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이 단어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재산상 법률행위만 총칙이 적용됩니다. 공법행위는 총칙이 적용 안 돼요. 가족포상행위도 총칙이 적용 안 돼요. 민법 총칙은 어디만 적용된다? 재산상 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 물권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사회에서 야 법대로 해 그러죠. 이 물권이 법대로 해 그 말이에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해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약간 유식하게 법은 유식한 표현을 좋아해요. 약간 유식하게 물권 법정주의랍니다. 법정, 법에 정해진 대로 해 그 말이에요. 물권은. 이걸 물권 법정주의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하죠. 매매기를 한다. 매매계약. 매매계약 기껏 한 두세 명이 체결하죠. 그러잖아요. 그럼 계약은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두세 명이 하니까 너희들 멋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은 네 멋대로 해.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좀 얼마나 없어 보여요? 애들이 엄마 책 봤는데 엄마 책에 네 멋대로 해 써 있어요. 없어 보이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이걸 계약 자유랍니다. 계약은 자유 네 멋대로 해 그 말이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찍더라도 민법 총칙에서는 이 말이 찍어야 정답이에요. 물권에서는 여기다 찍어야 정답입니다. 계약에서는 여기다 찍어야 정답이에요. 이 큰 세 가지 틀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하냐면, 이제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이런 걸 공부합니다. 이제 지웁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이걸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이 있거든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럼 수많은 권리 중에 아까 보셨듯이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공부해요. 아까 물권, 채권 있었죠? 우리 민법 시간 내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대별되는 두 가지 뜻을 알아야겠죠?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무슨 말인가 아셔야겠고 물권, 채권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법률행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즉 당사자의 의사나 의도대로, 즉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행위랍니다. 그럼 반면 법률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어요. 당사자의 의사와 의도와 무관하게 말 그대로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법률규정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면 법률행위라 부르고 법률규정은 당사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하면 그걸 법률규정이랍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를 알려야겠죠? 내 의사를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근데 법률규정은 의사와 무관하니까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규정은 의사와 무관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하고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사람을 보통 홍길동, 철수영이 막 그러잖아요. 아무개씨, 김모씨 그러죠?
법에서는 보통 사람을 가불병정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라고 보통 나타내요? 꼭 그런 거 아닌데 보통 가불병정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을. 철수영이가 아니라. 그럼 한문으로 이제 갑을 이렇게 쓰죠. 을, 병, 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법에서 이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갑질 그러거든요. 갑질이 무슨 말이에요? 갑질 많이 나오죠? 네. 대강 무슨 말이냐? 대강 의미가 오죠?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이래서 갑질이랍니다. 봐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서 사용한다. 그럼 건물을 돈 주고 빌리잖아요. 그걸 임대차한다 그러죠.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임대인 그래요. 빌려준 사람을. 빌려 사용한 자를 뭐라 부르죠? 임차인이랍니다. 보통. 꼭 그런 거 아닌데 보통 이렇게 사람을 써요. 갑을로. 그럼 둘 중에 누가 경제적인 강자입니까? 임대인이 더 강자죠. 얘가 더 약자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갑질 그래요. 갑질한다고. 또 만약에 회사에 취업한다. 삼성전자에 취업해요. 삼성전자 취업하면 고용계약서를 쓰겠죠? 고용계약서에서 삼성전자 가로 열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이하 갑이란다. 보통 이래요. 이하 갑이라 한다. 고용된 사람이 홍길동이라면 종업원이죠? 얘는 이하 을이란다라고 보통 이래 많이 해요. 이하 을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어쩌고 을은 어쩌고 막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회적 강자예요? 회사가 강자고 얘가 약자죠. 이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우리는 힘이 센 자를 보통 갑이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은 보통 을이라 이러면 합니다. 꼭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죠. 이런 걸 갑질이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갑질 많이 나오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꼭 그런 거 아닌데 보통 힘이 센 자를 갑이라니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걸 갑질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을질이란 말도 나와요. 을질 들어보셨어요? 을질? 이건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을질. 가끔 나와요. 어떤 심야 토론 같은 거 보면. 이제 을질이 뭐냐면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고속도로. 그럼 공사는 누가 타다네요? 대기업. 그럼 대기업이 공사입니까? 또 아래 하청을 주죠. 하청. 그럼 대기업이 또 그 하청을 괴롭히거든요. 그걸 또 을지라 그래요. 이런 말도 가끔 심야에만 나와요. 심야한 게 19세만 보지 마시고 좀 심야 토론도 봐보세요. 그럼 을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날 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가 있거든요. 얘가 저한테 삼촌 갑질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모르는 건 다 삼촌한테 물어보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걸 설명하면 얘가 알겠어요. 이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희 엄마가 너를 때리거나 너에게 잔소리하잖아. 그런 게 갑질이야 그랬어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가 얘를 막 욕하고 막 꾸지람하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엄마 갑질하지 마 그랬어요. 정확히 했죠 이거? 이건 갑질합니다. 더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괴롭힌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법에서는 가불병정 나타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법률행위와 규정을 구별할 텐데 법률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권리가 바뀌면 법률행위라고, 법률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 걸 법률규정 그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을 갑을병 씁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 건물을 을과 20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20억의 매매계약이겠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둘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법에서 20억에 사고 팔라고 시켰습니까? 둘이 의사에 따라 원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20억에 팔 의사가 있고 20억에 살 의사가 있으니까 한 겁니다. 법률행위예요.
이번에는 그럼 아까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 매도차라지 않습니다. 매도차가 아니에요. 매도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는 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라 해야 되게. 매도인은 법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그럼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인 그러죠. 이들이라는 게 매매계약이고 법률행위입니다. 다음 다시 아까처럼 가백의 X라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 을에게 임대차입니다. 빌려준다. 그럼 우리 빌려 사용하죠. 그 자리를 임차인 그랬고 빌려준 자를 임대인 그랬죠. 갑과 을이 만약에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5억을 주고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럼 갑과 을이 한 임대차는 여기서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행위입니다. 둘이 원해서 했죠. 법에서 강제로 시켰나요?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이거. 법률 행위. 다시 이번에는 갑에게 X란 건물이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해서 K은행 찾아가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요.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보통 은행은 뭔가 담보를 잡잖아요.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했다 해보세요. 5억 빌려주고 한 거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원해서요? 안 원해서요? 원했으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예요. 갑은 5억 빌려고 할 의사가 있죠. K은행도 이거 할 의사가 있잖아요.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예요. 갑이 수많은 은행 중에 하필 이걸 선택했잖아요. 의사에 따라서. K도 수많은 채무자 중에 갑을 선택했잖아요. 둘이 의사에 따라 체결한 거죠. 둘이 의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지금 그리고 찍어둔 노란색은 다 지금 제가 법률 행위를 쓰고 있어요. 찍어둔 노란색 행위를 찍어야 되게. 그럼 만약에 갑이 아버지거든요. 부모님한테 X가 있었는데 부모님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망해서 이 부동산이 자식한테 상속이 돼요. 자식한테 상속됩니다.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랍니다. 죽은 사람 뭐라 불러요? 피보고 죽었다 해서 피상속인 그래요. 그럼 우리 땅 잡았죠? 땅 잡은 놈을 상속인이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속에 의해서 이 부동산 등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 상속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법률 규정이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가 있어요. 자식이 1순위거든요.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자식이 이걸 넘겨받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상속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X가 있었는데 갑이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나 죽으면 X 부동산을 장남 을에게 줘 그랬어요. 다시 나 죽으면 X 부동산을 장남 을에게 줘. 이것을 유언으로 증여했다. 유증이랍니다. 유언으로 증여했다. 유언이란 나 죽으면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럼 을은 이후에 X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유증에 따라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의 행위일까요? 규정일까요? 이제 색깔이 없죠? 행위일까요? 규정일까요? 이거 법률 행위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을 주라고. 아버지 의사에 따라 X가 넘어가죠.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아버지 의사에 따라 가잖아요. 나 죽으면 장남 줘.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근데 아버지가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거 없었죠. 그럼 그때는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가 있거든요. 그 가부사업 무관하게 상속법 규정에 따라서 의뢰인 거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원해 있는가 원하지 않는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만 연습해 보면 다 맞춰요. 이제 나중에. 그럼 만약에 갑소유 X부동산이 있다면 이 X부동산이 경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5억 원에 경매받았다. 을이 5억에 경매받았어요.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이에요. 갑이 자기께 경매에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적 없겠죠?
그러면 야, 내 건 네가 5억에 경매받아라고 둘이 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가격은 다 몰래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의리한 사람은 둘이 5억에 짠 거 아니죠?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겁니다. 이 법률 규정이에요. 매매가 법률행위입니다. 둘이 10억, 20억에 둘이 원했잖아요. 둘 다 20억에 원했습니다. 이건 경매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 규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백에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가 국가 공익 목적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국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하죠, 이것을? 국가가 이게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삽니다. 국가한테 파세요, 그래요. 매매를 시도합니다, 매매. 그래서 갑이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죠. 국가와 갑이 원해서 사고 팔았잖아요. 법률행위입니다, 원했으니까. 근데 싸게 팔라 그러니까 매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때 이제 그대 강제로 뺏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강제로 수용한다. 그럼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갑이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죠. 국가가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갑이 원하지 않았죠?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근데 수용 전에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원했으면 의사대로 넘어가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구할 수 있겠죠? 몇 번 해보면 이거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이거 당연히 올해도 시험이 무조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제. 자, 이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는데, 그럼 물권이라는 권리는 말 그대로, 자, 봐보세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말이에요. 다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말입니다.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거든요. 물건은 뭐가 있다? 부동산과 동산. 그래서 오늘 프린트 하나 드렸죠. 그 프린트 봐보세요. 이제 민법 총칙 참고 법조문 돼 있죠. 제99조 있습니까? 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 수업 시간에. 기억 안 나겠지만 어제 학기론 시간에 교수님이 민법 99조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야 아마. 기억 안 나죠? 그게 99조입니다. 그럼 자, 법조문 이게 읽는 방법이 이제부터 법조문을 어떻게 읽는가. 지금 거기 제99조 써 있잖아요. 그럼 법은 제일 처음에 몇 조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있어요. 법 밑에 이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1항, 2항, 3항 읽습니다. 그럼 거기 99조는 1항과 2항이 있죠. 그죠? 이걸 1항, 2항, 3항, 항이라 읽어, 항. 항 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호라 읽어, 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호 밑에 가나다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나다라가. 그럼 얘는 목이라 읽어요. 얘는 가목, 얘는 뭐라 읽어요? 나목, 얘는 다목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면 법조문이 만약에 이것을 읽어본다 해보세요. 이거. 그럼 이건 이렇게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건 제99조 3항 4호에서 나목 그래요. 이거 읽으면 제99조 3항 4호 다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됐겠죠? 그래서 이건 항 매당 그러고 맷호 그러고 무슨 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99조 부동산과 동산 있나요? 자, 1항 보세요.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 써있죠? 네. 그럼 정착물 밑에 씁니다. 가로 열고 건물이라고. 정착물은 건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이 뭐다? 건물. 그러면 토지 및 건물은 부동산이다 그랬죠? 아래 2항 있습니까?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책상 이런 거 다 뭐다? 동산.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물. 이게 물건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물권이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입니다.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고,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을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다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물권입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물권이에요. 나중에 다겠지만.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 첫 시간이지만 5주, 6주차 할 내용이 이미 나와요. 이런 게 사유각입니다. 이런 것 등이 물권이라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 채권이란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이 아니라 뭐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랍니다. 채권. 즉 한문을 잠깐 써보면 이게 책임질 책자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뭐예요? 책임질 책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 인자를 쓰면 이게 채예요. 채. 이게 채입니다. 이게 채권 이렇게 해요. 채권. 이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 그럼 채권은 뭐다? 이렇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채가 뭐예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은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 없다 그래요. 그럼 물권은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 있다. 채권은 나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대항력이 뭔지 알겠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이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잡아보세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을에게 1억 빌려줬죠? 갑은 누구한테 1억 달러 할 수 있어요? 오직 을에게만. 제3자한테 1억 달러 할 수 있나요? 없죠. 오직 을에게만 1억 달러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 빌려준 그 사람에게만 1억 달러 할 수 있고 우리한테 1억 달러 할 수 없죠. 그걸 뭐라 한다? 채권. 채권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대항력 없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아주 어렵고 헷갈립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헷갈려요. 그렇지만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해봅니다. 이거 민법 제일 뒤에 나와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근차근 알게 되니까. 그러면 갑소유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을 우리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 설정하기로 둘이 계약이 약속 합의예요. 계약이 약속 합의. 어떻게 했냐면 계약기한 2년에 우리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나중에 지금 물권이거든요. 물권입니다. 그럼 우리 전세권 취득하려면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어요. 물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갑에게 3억을 주고 2년간 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2년간. 근데 을이 사용하는데 1년 만에 X를 팝니다. 갑이 1년 만에 X를 병에게 팔아요. 병에게 팔아서. 그럼 팔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소유권도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면 1년 만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제 병이 오늘부터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그만 나가 그랬어요. 이거 내 거니까 넥스에서 너 나가라 했습니다. 그럼 을은 1년 남았죠. 1년 만에 됐으니까.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을은 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잡아보세요. 을은 이 계약을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죠. 그러더라도 이건 물권이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요.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과 계약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지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아직 1년 남았죠. 1년 살았으니까. 그럼 1년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은 전세금을 갑에게 3억 줬거든요. 근데 기간 끝나면 3억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은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3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2년간 다 살 수 있고 3억을 병한테 받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X가 시가가 5억짜리예요. 시가가 5억짜리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저 2억에 사야겠죠. 을 나갈 때 을은 누구한테 3억 받는다? 병한테. 그럼 병은 3억 줄 생각으로 5억에서 3억을 빼가지고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에 사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다요. 그럼 나갈 때 내 돈 3억 내주면 되죠? 그럼 결국 5억에 3꼴이 되잖아요. 이게 대항력이답니다. 이처럼 물권이란 계약 당사자가 갑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물권입니다. 물권. 그럼 이제 똑같은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임대차 계약한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가 없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계약했냐면 계약기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만 3억을 갑에게 지급했어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3억에 지급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 그러면 얘가 아까 임대인, 임차인 그랬죠? 임차권은 근데 채권이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채권이에요. 나중에 합니다. 그럼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으니까 이것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을 취득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2년 중에 우리 1년 사용했거든요. 또 1년 만에 X가 팔립니다. 이렇게. 매매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이 내가 오늘부터 소유자니까 너 X에서 그만 나가 그랬어요. 넌 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못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우리 그쪽 원칙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고 병 간 적 없죠? 근데 을이 권리는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은 원칙 계약 맺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 힘이 세거든요. 이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 물권자가 얘는 채권이죠. 얘한테 나가 그러면 이게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을은 나가야 됩니다. 을은 나가야 돼요. 1년 만에 쫓겨나는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건 갑에게 청구해요. 갑과 계약했으니까. 1년 못 살았죠.
그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아요. 병에게는 어떠한 주장도 못합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권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럼 만약 이게 시가가 5억짜리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병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돈 5억을 갑에게 주면 5억 줬죠? 그 5억 중에서 갑이 을 3억 내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병은 5억짜리 5억에 사요. 왜 그래요? 을에게 3억 줄 필요가 없으니까 5억짜리 5억에 삽니다. 그리고 병에게 받은 5억으로 갑이 5억 받았잖아요. 그걸로 을 3억 내주면 되겠죠? 그리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럼 갑이 나쁜만 먹으면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을에게 3억 받았거든.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병한테 5억에 팔아버리고 등기합니다. 그럼 갑은 현재 8억 들어왔어요. 소중에. 8억 가지고 중국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럼 을은 아직 여기에 발도 못 뛰어봤거든요. 근데 병이 야 내가 방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못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가서 갑을 잡아야 돼요. 갑 잡아서 3억 받아야 돼요. 갑 잡을 수 있을까요? 중국 가서 갑을 잡아요? 못 잡습니다. 중국 갈 비행기값도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나쁜만 먹으면 을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채권이라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예외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중에 합니다.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해뒀다면 을은 안 쫓겨나요.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 하려면 임대인이 이거 하라고 협조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귀찮으니까 보통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귀찮아 이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약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임대인들은 하라 그러더니 이거? 임대인 하라는 사람 있어요. 대신 누구 돈 하라 그래요? 을 너 돈으로 해. 등기비용 비쌉니다 이거. 을 너 돈으로 해. 임대차 끝나면 말소해야 할 때 누구 돈? 을 너 돈으로 해. 네 돈으로 하고 네 돈으로 말소해 그래요. 그럼 하라 해도 을이 안 해요. 돈 드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거로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보호가 안 되니까 이제 특별법. 자, 이제 만약에 마당 이 X가 주택이었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원룸.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였죠. 그럼 주택 임대차는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이제 특별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게 주택 임대차였다면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요. 즉 열세를 받는 겁니다. 즉 이사짐 풀어요. 그리고 주소만 옮기면 돼요.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즉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들 보통 이사하고 주소 옮겨요, 안 옮겨요? 보통 다 옮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법도 몰라도 나도 모르게 이걸 갖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을 전두환이 만들어줬어요. 전두환이가. 적어도 주택 임차인만큼은 집주인 밖에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정일자를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그냥 주택인도와 전입신고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나와 이건. 한 2월 달에. 그 다음에 이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이거 하면 되거든 이거. 근데 안 하니까 또 특별법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거든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을이 먼저 대항력을 치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로 임차인 을이 먼저 대항력을 치르겠어요. 그럼 병은 소유권 등기할 때 그거 알고 사거든요. 이거 알고 샀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매진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받는다? 병한테 받아요. 이때는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여기처럼 2억에 사는 겁니다. 을 나갈 때 3억을 병이 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5억짜리 얼마에 산다? 2억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대항 못합니다. 파랑색.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고 그때 한해서 마치 물권처럼 힘이 세져요. 그래서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 첫 시간이지만 뒷내용까지 몇 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헛갈리기도 하죠. 조금씩. 근데 참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거 확정일자 생각하지 말아서 이건 경매에서 돈 받는 손이에요. 이건 지금 매매직 경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걸 맛보기만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아무튼 대항력이 뭐다?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이고 대항력 없다는 것은 채권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의미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강 이건 한 대강 20-30% 이해되면 됩니다. 대강 이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몇 개 하시고 이제 그럼 자 우리는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이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책에 나오니까 우리 민법 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죠? 민법 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럼 이 원인을 약간 재수없이 말하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좀 재수없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이 원인이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이런 결과가 발생하죠. 이 결과를 법률 효과랍니다. 효과. 약간 어려운 말로. 이 원인을 뭐라 한다? 원인? 법률 요건.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책에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는 법률 요건이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공부니까 우리는 시험. 우리 시험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뭐가 중요해요?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아까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 행위. 중개사는 이걸 중개할 수가 없어요. 다 매매나 임대차 다 여기죠. 당사자 원회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법률 행위만 중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법률 규정은 거의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법률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부터 뭘 공부하냐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쉬가지고 그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쉬겠습니다.